세상의 진실을 밝히는 빛, 정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변호사 유한별이 여기 있어.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한 점들 어디 물어보기도 쉽지 않으셨죠? 바로 저희가 그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한별 변호사와 함께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벌써 지금 3월이 오늘 3일인가요? 4일이죠? 네. 봄이에요, 봄. 너무 봄이 완연해서 네. 거리에 나가보니까 네. 핑크색, 노란색, 형형색색의 그 봄 옷들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제주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봄이 먼저 왔던가요? 어떤가요? 먼저 왔던데요. 동백도 활짝 피고 유채도 피고 네. 네, 아름다운 모습 많이 보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에너지 넘쳐 보이시니까요. 오늘도 사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사연부터 살펴볼게요. 네, 환영하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명품 리폼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 관련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명품을 리폼하는 게 상표권 침해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가 침해인지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개인 사용 목적이면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이번에 내렸잖아요. 네. 어떤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명품이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해당하는 명품은 루이 땡땡이라는 맞아요. 로고가 그 제품 자체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고 자체가 좀 상표권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로고가 있는 제품이 오래돼가지고 소비자가 리폼 업체에 맡겨서 지갑이나 아니면 다른 모양의 가방으로 좀 재탄생시켜서 사용을 해왔던 것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그동안은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판례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판례가 나왔어요. 상표권의 그 침해가 아니다. 네. 상표 사용이 아니다라고 본 건데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표권은 처음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을 때 이미 소진이 된 거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은 소유권을 사용해 리폼을 할 권리가 있다. 왜 우리 옷도 입다가 좀 바꿔 입기도 하죠. 바꿔 입기도 하고 예. 수선하기도 하고 붙여 입고 떨어뜨려 입고 이런 음. 가능하잖아요. 또 신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튜닝 하잖아요. 이미 판매를 해서 내 소유권이 됐는데 내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모양을 바꿔 사용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리폼 제품을 대규모로 뭐 생산해서 유통을 하거나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서 내 제품 이렇게 예를 들면 세탁소에 가서 이렇게 뭐 짧게 수선해 주세요.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봤는데 제 생각에는 상식에 걸맞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고가 그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표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까지 제한을 한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너무 지나친 소유권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거는 1대1의 거래고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가방을 이제 리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사서 리폼을 해서 내가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다행히도 우리 판례에서는 무한정으로 다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하여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업에서 그걸 입증을 하면 상표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방금 말씀 네. 주신 주도를 형식적으로는 마치 뭐 소비자가 나에게 맡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리폼 업자가 이것을 주도해서 생산해서 뭐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차이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볼게요. 띄워주시죠. 네, 춘식이 전문가님이 보내주셨고요. AI로 만든 작품도 법적인 창작물로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요즘에 뭐 AI로 지금 저희 보는 영상도 저희가 이제 AI로 만들어서 구현한 영상이거든요. 네. 이런 영상도 있고 뭐 작곡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그림도 그리고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작품들 법적으로 그럼 창작물로 인정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아직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정의하는데 그 정의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요. 인간의. 네, 오, 그 재밌네요. 주체가 네. 인간이기 때문에 AI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 저작권법을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입법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AI가 그 창작을 하였더라도 우리 뭐 예를 들면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든지 쓸 때 그 명령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수정해줘 저렇게 수정해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AI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인간이 방향을 잡아서 그쵸, 이제 그쵸. 창작을 하잖아요. 네, 입력값을 넣어야 또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보통 이제 학계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좀 약한 의미의 AI 창작물인가, 좀 강한 의미의 AI 창작물인가, 그러니까 인간과 협업을 대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AI가 주도하여서 하는 강한 의미의 창작물의 경우에는 사실 저작물성이 좀 떨어지지만 인간의 개입이 훨씬 더 크고 AI는 말하자면 도구로서만 이용이 된 정도의 경우면 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작물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저희가 뭐 법으로라든지 판례로라든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AI 창작과 관련해서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네. 법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많겠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법은 이제 그 사회 변화에 앞서서 나가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네. 좀 뒤늦게 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사건화가 된다든지 네. 했을 경우에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호사님 직접 담당했던 사건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아마 이 부분도 그 부동산 거래, 뭐 전세 사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건 진행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이제 뭐 임대인이라든지 매도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하자나 뭐 거래, 뭐 보증금 반환이 안 됐을 때 책임을 묻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가운데 누가 계시죠? 공인중개사. 네. 네. 그러면 과연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냐?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과연 집만 보여주고 계약서 쓸 때 같이 있어주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궁금해요. 네. 일단 우리 판례나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볼 수 그쵸. 있죠. 예, 전문가니까 수수료도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부담을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경고를 했는지, 네. 그리고 서면에 드러나 있는지 세 가지를 네. 기준으로 살펴보는데 판례에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적 장부로 확인이 가능한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이 인정됩니다. 네.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선순위 채권이 있었다든지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위험이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것에 대해 고지하거나 경고하지 않았으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안전합니다. 100% 회수 가능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말을 신뢰를 했기 때문에 거래로 나아갔다고 판단해서 손해를 유발한 책임을 물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뭐 이거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서 그중에 일부 호실을 사용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인지 같은 거를 체크를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실별로 소유권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A 호실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A 호실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 A 호실에 설정된 공동 근저당이 있는 다른 호실에 대해서도 B 호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나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냐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인중개사는 다세대 주택을 공인중개를 할 때는 다른 호실,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호실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거기는 임대차 기간이 얼마여서 언제 빠져나가야 되는지 등을 모두 살펴서 우리 새로이 A 호실을 계약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 의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알고 있었지만 좀 간과하고 형식적인 설명만 하는 부분. 우리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뒤에 보면 뒷장에 보면 이렇게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네네. 뭐 이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했으면 하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체크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파악했는데도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 누수나 균열의 하자가 육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지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유한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